자, 프라이빗 웰스 매니지먼트 봅시다. 프라이빗 웰스 매니지먼트. 2020년 시험을 대비한 프라이빗 웰스 매니지먼트가 교재의 내용이 좀 바뀌었습니다. 첫 번째 챕터 일단 바뀌었고요. 그 다음에 그 뒤에 오는 챕터는 다 안 바뀌고 있다가 챕터가 한 개 맨 마지막에 또 케이스 스타디로 추가되었습니다. 여러분 일단 교재 받으신 교재의 맨 앞에 한번 보십니다. 맨 앞에 그 목차 나와 있는 거에 한번 보세요. 파란색 그 간지 있는데 바로 그 뒤에 보시면 스터디 세션 11, 그 다음에 스터디 세션 12 뭐 이런 식으로 쭉 스터디 세션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공부할 거는 스터디 세션 12부터인데 프라이빗 웰스 매니지먼트. 거기 스터디 세션 12에 오버뷰 오브 프라이빗 웰스 매니지먼트라는 게 있어요. 요 첫 번째 챕터. 이 첫 번째 챕터가 프라이빗 웰스 매니지먼트에서는 제일 중요한 챕터입니다. 전통적으로 이번에 개정되기 이전에 19년도까지는 이 첫 번째 챕터가 시험의 비중으로 본다면 한 50%를 차지해요. 그리고 여기서 아주 어려운 문제들이 나옵니다. 대부분의 프라이빗 웰스 매니지먼트가 어렵다고 말을 하는 이유는 이 첫 번째 챕터가 지금까지 어려웠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 첫 번째 챕터에서 항상 빠지지 않고 나오는 게 목표 수익률 한번 구해보세요. 이런 목표를 달성하려고 하게 되면 수익률 얼마를 달성해야 되는 거죠? 한번 구해보세요. 해서 계산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Required Rate of Return. 요거 필요 수익률 한번 계산해 봅시다. 근데 그게 무지하게 어려워요. 그래서 긴 시나리오를 보고 거기서 어떤 요인들을 내가 찾아내가지고 그걸 포뮬레이팅하고 그걸 이용해서 수익률 구하자 이런 것들이 웬만큼 연습을 많이 하지 않으면 한 번에 맞추지는 못하고 늘 틀립니다. 늘. 그래서 어려웠어요. 근데 그 어려웠던 게 싹 빠지고 싹 빠졌어요. 없어졌어요. 이제 없어지고 첫 번째 챕터가 오버뷰 오브 프라이빗 웰스 매니지먼트가 완전히 새로운 내용으로 완전 대체됐습니다. 그래서 완전 대체되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없어요. 지금까지 나왔던 Required Rate of Return 요거 수익률 얼마 달성해야 되는 거죠? 계산하세요. 이런 거 없고 그 다음에 또 이 리스크 톨러런스를 갖다가 판단해 보세요. 리스크 톨러런스가 above average, below average 이런 식으로 willing to take risk, ability to take risk 두 개 감안해 가지고 이렇게 한번 오버롤 리스크 톨러런스는 얼마입니까 판단해 보세요. 이게 아주 기본적으로 나오는 문제인데 그것도 없어졌습니다. 없어졌다기보다는 아주 간략하게 바뀌어 버렸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리턴 캘큘레이션과 리스크 톨러런스에 대한 이밸류에이션 판단하는 거요. 이게 아주 어려운 주제였는데 항상 시험에 나오는 거였는데 그것들이 주제 내용들이 완전 다 바뀌면서 거의 다 없어져 버렸습니다. 레벨 2에서 포트폴리오 매니지먼트에서 IPS 잠깐 공부하셨나요? IPS. 자, IPS에서 보면은 오브젝티브가 있는데 오브젝티브에 리턴 오브젝티브, 리스크 오브젝티브 이렇게 있고 컨스트레인트 제약 조건에 보게 되면 TTLLU라고 해서 타임 호라이즌 텍스, 그다음에 리퀄리티, 레귤레토리 컨선, 그다음에 유니크 서컴턴스 이렇게 해서 5가지 컨스트레인트 있다. 이런 식의 포맷이 있었잖아요. 그게 기본적으로 지금까지 IPS의 포맷이었거든요. 근데 그 IPS 포맷 자체가 완전 바뀌었어요. 그래서 그 포맷대로는 이제는 시험이 안 나오고 포맷 자체가 완전 바뀌어 버렸어요. 그러다 보니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그 비어블 파이낸스에서 기출 문제를 풀어보자. 옛날에 나왔던 문제 필요 없게 돼버렸어요. 그 기출 문제는 다 기존에 있는 포맷대로 있잖아요. 그렇게 문제들이 나와 있다가 이제는 포맷 자체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완전히 바뀌다 보니까 기출 문제 스타일대로 문제를 갖다 내기가 어려워졌어요. 그래서 기출 문제가 별로 의미가 없게 돼버렸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첫 번째 챕터가 가지고 있는 중요도는요. 전체 과정을 통틀어 보게 되면 아주 중요한 거는 여전히 똑같습니다. 근데 생각해보면 요 리딩 28에서 문제가 옛날 같은 경우는 여기서는 문제가 거의 한 50% 비중을 차지해요. 이렇게 문제의 배점들이 이렇게 나왔었는데 이제는 그렇게 나오기가 어렵고 그만큼의 주제가 뎁스 있게 되질 않아요. 그러니까 요것도 보면은 주제가 시험에 나올 수는 있는데 아마 할당되는 비중은 좀 작게 있잖아요. 요 첫 번째 챕터 나올 거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골고루 있잖아요. 모든 챕터에서 좀 파편화되어서 문제들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이제 그런 경향이 있는데, 특히나 올해부터 그런 것들이 점점 두드러지게 보이긴 하는데, 옛날에는 이 첫 번째 챕터가 거의 50%를 차지하고 있으니까 얘가 메인 디시고,
그 다음에 사이드 디스에 해당되는 주제들이 몇 개가 입혀있다. 나머지 이어져 오는 챕터들이 사이드 디스여서 메인 디스에서 큰 거 나오고 사이드 디스 중에서 한 2개 골라가지고 뭔가 시험이 나오고 이런 형태였는데 지금은 그러지 않고 모든 게 다 그냥 equally 있잖아요. 인풋은 똑같은 비중을 가지고 있는 만큼의 중요해. 그래서 이제는 아마 출제하는 그 비중도 좀 스프레드, 각 챕터마다 다 스프레드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보면서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는 거죠? 자, 문제의 패턴이 바뀌었어요. 바뀔 거예요, 아마 올해부터 이제. 그리고 CFA 협회에서 그 해마다 그 어떤 특정 과목을 선택을 해서 올해는 이 과목 완전 받고, 그러면 내년엔 또 이 과목 완전 받고, 이런 식으로 점점 과목마다 이렇게 선택을 해가지고 자꾸 체인지해서 바꿔가고 있습니다. 아마 재작년에는 채권이 완전 바뀌었을 거예요. 작년에는 주식도 좀 바꾸고, 그러면서 올해는 보니까 프라이빗 웰스 매니지먼트의 앞부분을 갖다 탁 바꿔놨어요. 이렇게 뭔가 과목마다 조금씩 바꾸는 게 계속 좀 가속화되는 그런 추세입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을 주로 보면 미리 또 릴리스를 해요. CF협회에서. 이런 것들이 곧 주제가 토픽이 체인지 될 거예요. 이런 식으로 중간에 릴리스들이 막 됩니다. 그래서 요즘은 이제 뭐가 막 강조되고 있냐면 뭐 빅데이터나 알고리즘 트레이딩이라든지 이런 쪽으로요. 점점점 뭔가 좀 지금까지는 돌아보지 않았던 그런 거와 관련된 것들이 점점 이슈들로 지금 CFA 쪽에 자꾸 문제들로 들어오고 있어요. 자, 레벨 3에서 프라이빗 웰스 매니지먼트가 차지하는 비중은, 점수의 비중은요, 과목이 가지고 있는 비중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똑같아요. 단지, 어쨌든 이 프라이빗 웰스 매니지먼트 과목, 이 리딩이라고 하는 각 챕터가 가지고 있는 비중은 지금까지하고는 좀 다를 거다. 그래서 좀 파편화되어서 여러 챕터에서 아마 분산해서 골고루 있잖아요. 문제를 물 가능성이 대단히 높아졌다. 이렇게 일단은 생각이 들고요. 자, 첫 번째 챕터는 어쨌든 오버뷰 오브 프라이빗 웰스 매니지먼트. 이건 완전히 새롭게 써져 있습니다. 이 완전히 새롭게 써져 있는 게 프레임 자체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러다 보니 이거는 완전히 새롭게 공부해야 되는 이런 챕터고. 자, 두 번째 볼게요. 리딩 29. Taxes and Private Wealth Management in Global Context도 하나도 안 바뀌었습니다. 요거는 그대로예요. 텍스. 그래서 작년에 있던 내용 그대로입니다. 개인 자산 관리에서 굉장히 중요한 게 텍스 매니지먼트예요. 세금 관리. 그래서 이 세금 관리는 여러 가지 면에서 계속 중요하긴 한데 앞으로도 계속 중요도는 계속 높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보면 공식들이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나중에 이 공식들을 만약 여러분들이 다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되는데 공식을 외우려고 하게 되면 안 외워집니다. 공식 굉장히 많아요. 공식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나오는구나라고. 공식을 이해하게 되면 저절로 있잖아요. 그죠? 공식을 그냥 문제에서 유도해서 내가 풀 수 있습니다. 그 정도까지만 되시면 돼요. 나중에 공식 유도하는 거 제가 다 설명을 드릴 거예요. 리딩 30에서는 에스테이트 플래닝 글로벌 컨텍스트가 있어요. 에스테이트 플래닝은 상속 설계거든요. 상속 설계. 그러니까 이제 죽기 전에 어떻게 상속 설계를 하면 되는 겁니까? 자, 이런 이야기라서 이거는 기관 투자자한테 이런 개념이 전혀 없습니다. 개인 투자자이기 때문에 상속 설계라는 개념이 있어요. 그래서 에스테이트 플래닝도 여러 가지 플레잉하는 전략들이 있습니다. 그 전략들에 대한 소개들이 있는데 그 전략들도 보게 되면 좀 파편화돼서 단편적으로 물을 수 있는 되게 좋은 주제들입니다. 그리고 또 그 밑에 내려오시면 스터디 세션 13에서 리딩 31에서요. Concentrated Single Asset Position. 이거 Concentrated Single Asset Position은 자, 개인 자산 관리를 위해서 나의 고객이 왔는데 당신이 가지고 있는 포트폴리오 한번 봅시다라고 했더니요. 어떤 특정 자산 하나만 아주 집중해서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대표적으로 가지고 있는 집중 자산이 자사주입니다. 자사주. 그러니까 자사주를 되게 많이 가지고 있어요. 이런 게 아주 대표적인 케이스고 또는 부동산에 아주 집중돼 있어요. 이렇게 되게 되면 분산 투자가 안 된 거잖아요. 분산 투자가 안 됐으니까 대단히 위험하다고요. 자, 그래서 이런 걸 갖다가 그러면 집중된 포지션을 좀 빨리 청산하시고 그 돈을 가지고 분산 투자를 하세요. 이렇게 하게 되면 정답이 아닙니다. 뭐 그렇게 가긴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집중되어 있는 자산을 처분하는 순간 뭐가 생기는 거냐면 지금까지 집중되어 있는 자산을 내가 팔지 않고 오랫동안 가지고 있음으로써 캐피탈 게인, 시세 차익이 되게 높아져 있어요. 파는 순간 뭐가 생기냐면 세금 생깁니다. 텍스 라이빌리티. 그러니까 텍스 라이빌리티가 지금 당장 나가야 되는 거니까 갑자기 돈이 확 실제로 내가 주문에 들어온 돈은 작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텍스 라이빌리티를 갖다 유발하지 않으면서 적절하게 분산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그게 여기서의 주제입니다. 이 챕터는 주제. 그래서 파는 건 답이 아니에요. 안 팔아요. 안 팔매도 불구하고 내가 분산 투자하려고 하게 되면 어떤 테크닉을 쓰면 되는 건가요? 그게 여기서의 주제예요. 리딩 32는 리스크 매니지먼트 for individual, 개인의 리스크 관리입니다. 개인 리스크 관리하게 되면요, 뭐가 생각이 탁 나는 거냐면 인슈런스, 보험이 생각납니다. 그러니까 그 프라이빗 웰스 매니지먼트하고 인스티튜셔널 그 기관 투자자의
그 자산 에셋 알로케이션하고 프라이빗 웰스 매니지먼트하고 좀 차이가 나는 점은 인스티튜셔널 인베스터의 에셋 알로케이션에서는 절대로 포함되지 않는 종목 중에 프라이빗 웰스 매니지먼트에 포함되는 종목은 인생이에요. 인생. 사람의 인생. 그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굉장히 많은 이런저런 리스크들이 있다고요. 그리고 인생의 리스크를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 겁니까? 그게 리스크 매니지먼트 for individual입니다. 그 인생의 리스크를 관리하는 게 보면요, 다 인슈런스, 보험과 관련된 이야기고요. 그리고 여기서 나오는 내 이야기들은 되게 보험 용어들이 되게 많습니다. 자, 보험회사에 다니시는 분들은 그래도 이제 이게 뭐 개념이 뭔지는 알겠어. 영어로는 내가 익숙하지는 않지만 개념은 뭔지 알아 이럴 수 있는데 보험회사를 안 다니시는 분들은 개념도 익숙하지 않고 영어도 아주 익숙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조금요, 리스크 매니지먼트 for individual 약간은 정성을 들여야 됩니다. 보험권이 계지 않으신 분들은 용어에 익숙해져야 되니까. 자, 그리고 여기는 아주 편철이 되어 있지 않아요. 편철이 되어 있지 않고 챕터가 하나 더 있습니다. 그거는 케이스 스터디 챕터가 하나 더 있어요. 케이스 스터디. 그전에는 없었던 거예요. 프라이빗 웰스 매니지먼트의 케이스 스터디가 있고 인스티튜셔널 인베스터의 케이스 스터디가 있습니다. 그게 하나의 챕터가 따로 있거든요. 그 챕터 여기는 편철이 안 되어 있는데 어쨌든 그 케이스 스터디까지 하나를 붙여가지고 프라이빗 웰스 매니지먼트가 완성입니다. 우리가 공부해야 될 주제가. 그러니까 뭐 두 개가 달라졌다 말할 수 있죠. 맨 앞에 있잖아요. 첫 번째 챕터 달라졌어요.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케이스 스터디 한 개 들어왔어요. 이게 두 개가 달라졌어요. 자, 그래서 이제 뭐 시험에 그러면 얻은 것들을 주로 나오겠습니까? 라면 모르겠습니다. 모르는데 어쨌든 첫 번째 챕터는 반드시 나와요. 특히나 바뀌었잖아요. 바뀌면 반드시 나온다고요. 그래서 이제 뭐 첫 번째 챕터부터 좀 기존하고는 다른 방식으로 있잖아요. 접근하면서 공부를 해야 되는데 그 이야기는 과거 거를 갖다가 별로 레퍼런스를 쓸만한 게 별로 많지 않다는 이야기고요. 달리 말하게 되면 여러분하고 저하고 같이 공부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완전히 새롭게 써진 거라서 이거는 같이 공부를 해야 되는 주제들이에요. 뭐 같이 공부한다고 해서 제가 여러분한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이 설명해 보세요. 이렇게 하진 않을 거라고요. 대부분을 내가 다 말씀을 드리고 설명을 하고 이거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고요. 이거 이렇게 연결되게 되면 문제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라고 제가 이렇게는 뭐 이야기하긴 할 텐데 어쨌든 저도 공부하는 그런 느낌으로 같이 있잖아요. 이걸 갖다 들여다봐야 되는 챕터가 첫 번째 챕터입니다. 자, 봅시다. 확 뒤로 넘어가지 말고, 페이지 6페이지 한번 보세요. 페이지 6. 로마 숫자 페이지 6. 바로 다음 페이지에. 러닝 아웃컴 스테이트먼트 LOS를 정리해 놓은 거 볼게요. LOS 정리. LOS 정리에, 스터디 세션 12에 28챕터 Overview of Private Wealth Management 한번 보세요. Overview of Private Wealth Management에 거기, LOS가 뭐 A부터 시작해가지고 P까지 있는데, 자, 잘 째려볼게요. 거기 동사만 한번 봅시다. LOS에 동사. 컨트레스트 하세요. 디스커스 하세요. 아이덴티파이 하세요. 또 아이덴티파이 하세요. 포뮬레이트 하세요. 계산하는 거 있습니까? 계산하는 거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다 뭔가 워디합니다. 여기까지. 가끔씩 계산하는 것들은 캘큘레이트 하세요. 또는요, 보면, 이밸류에이트 하세요. 이런 것들이 계산과 관련된 그런, 지시어들인데, 이밸류에이트 하세요. 뭐 있긴 있어요. 이밸류에이트 프라이빗 클라이언트 리스크 톨러런스. 위험 감내 능력이 어느 정도인지 평가하세요. 이밸류에이션 하는 거는 계산 쪽으로 이밸류에이션 할 수도 있고, 판단하는 걸로 이밸류에이션 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는 리스크 톨러런스가 그냥 판단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좀 뭐, 로우 리스크를 가지고 있는, 로우 리스크 톨러런스인가요? 하이 리스크 톨러런스, 이렇게 판단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디스크라이브 하세요. 또 이밸류에이션 하세요. 되어 있어요. G번에 이밸류에이션. 캐피탈 efficiency in relation to client goal. 이 사람 클라이언트의 목표에 맞춰서 가지고 있는 돈을 충분히 가지고 있습니까를 한번 당신이 평가해 보세요. 자, 이런 것들은 계량화 시킬 수 있는 문제들입니다. 혹시나 문제가 나온다면 이런 것들은 계량화 시킬 수, 계산 문제가 나올 수 있겠네. 이런 생각할 수 있어요. 그 외에 디스커스가 있습니다. prepare라든지, 또 evaluate 하세요라고 되어 있어요. evaluate document improvement in IPS for private client. 이거는 기존에 가지고 있는 IPS는요, 한 번 IPS를 작성하게 되면 끝이 아닙니다. 매년 리뉴얼을 해야 되고요. 매년 계속 돌려봐야 됩니다. 다시 이제 리바이스하고 리바이스 해야 되는데, 기존에 만들었던 IPS가, 이번에는 어떻게 바뀌어야 되는 거죠? 뭐 이런 것들을 한번 당신이 기존의 IPS를 한번 평가해 보세요. 뭐 이런 류의 이야기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도 뭐 워디합니다. 딱 보면은. 그 외에 디스커스 하세요. 디스크라이브 하세요.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나오는 N번에 나오는 이밸리트 계산 문제하고는 별 상관이 없어요. 이것도 이별도 별로 상관이 없는 얘기. 그러니까 거의 디스커스 하거나 이런 거라서 뭐 캘큘레이트 하세요라든지 이런 것들이 별로 많이 등장하진 않아서 옛날 작년까지 시험에서 항상 목의 가시처럼요. 이거를 넘어가기 되게 어려워. 여기서 되게 많이 자질했던 required return 구하세요. 이거는요. 이제는 주제에서 거의 빠졌습니다.
그런 면에서 본다면요, 좀 큰 부담 한 개를 들었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재수하시는 분들은 무슨 말인지 알 거예요. 재수하시는 분들은. 그러니까 작년까지 했던 그 IPS에서 제일 어려운 게 required return 구하는 게 제일 어려워요. 이 사람은 얼마만큼 수익률을 달성해야 되는 거죠? 계산해 보세요. 이런 정보를 참고해서. 근데 그게 진짜 뭐 복잡하고 막 틀릴 수 있는 여지가 되게 많고 그랬는데 그때는 그런 내용들은 빠졌으니까 조금 부담은 덜 합니다. 자, 그럼 계산 문제 안 나올 건 아니라서 계산 문제 나오긴 나올 거거든요. 어디서 나올까? 그 뒷부분에 계산한 것들이 많이, 그 뒤에 챕터들이 계산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텍스는 계산하는 문제 진짜 많이 있고요. 에스테이트 플래닝도 계산하는 문제 많이 있고 있습니다. 그런 데서 막 계산 문제가 나오거나 이렇게 나올 수는 있을 거예요. 자, 거기, 넘어가서 리딩 28 본문으로 가봅시다. 페이지 59페이지, Overview of Private Wealth Management. 이거 좀 포커스 했어요. 이것도 그냥 간단하게 한번 봅시다. 1번에 보면요. IPS 퀘스천을 갖다가 우리는 이렇게 답을 해야 돼요. Be familiar with 거기에서 뭘 줄 거냐면 in a given situation. A given situation. situation 하나를 딱 줍니다. 시나리오를 줘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을 할 때 준 다음에 그 상황을 가지고 질문들이 막 나옵니다. 자, 그리고 그 질문들을 보게 되면요. 이거 몇 분에 푸세요라고 해서 4 minutes, 8 minutes 이렇게 미니트가 딱 주어져 있어요. 풀어야 되는 분수가 주어져 있습니다. 그 풀어지는 분수가 몇 점입니다. 몇 점. 4 minutes는 4점짜리고 8 minutes는 8점짜리고 이래요. 그래서 가능하면 8 minute쯤 되는 걸 갖다 내가 풀자. 4점짜리 2개, 4점짜리가 있는데 4점짜리 2개 풀려고 이렇게 막 고민하고 보다 8 minute 하나를 정확히 풀자. 이렇게 하게 되면 8점 받을 수 있다고요. 이것도 보면 약간 전략적인 선택이 필요합니다. 빨리 뭐부터 접근해야 되나 이런 거요. 그리고 아주 어려운 게 4점짜리도 있고 그 다음에 쉬운 게 4점짜리도 있습니다. 어느 거 풀겠습니까? 쉬운 거 4점짜리 풀어야 돼요. 그때는. 어려운 거 4점짜리 포기하고. 그래서 딱 주어지는 분을 보고 이거 금방 풀 수 있겠다 같은 4점이면 그래서 쉬운 것부터 먼저 접근해가지고 빨리빨리 문제를 풉니다. 자, 그리고 2번에서 보면요. 거기 두 번째 문장에서 each case is unique. You cannot expect to pass just by repeating what you saw as the answer to the previous question. 그러니까 옛날에 나와 있는 그런 질문을 보고 자, 거기에 답변이 가이드라인 앤서가 있습니다. CF 협회에서 발표한 가이드라인 앤서가 있어요. 답이 이거예요라는 게 있어요. 그러면 옛날에 이런 질문이 나왔었고 이런 답이 나왔으니까 앞으로도 이런 질문이면 이런 답을 하겠다 이렇게 하게 되면 안 된다고요. 왜냐하면 옛날에 그 질문에서 그 답이 맞는 거는 그 주어진 시나리오에서 답이 맞는 거고 새로운 시나리오 주게 되면요 같은 질문이 나오더라도 다른 답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형적으로 이런 문제가 나오게 되면 답은 이렇게 쓰면 되겠고 이런 거는 정답이 아니라고요. 그렇게 접근하면 되게 위험합니다. 특히나 이게 첫 번째 챕터가 바뀌었기 때문에 기출문제의 분석이 사실은 별로 그렇게 많이 의미가 없게끔 그렇게 지금은 돼버렸어요. 자, 그리고 3번에서 또 보면, recognize that there is a process at work in developing IPS and construct a portfolio for clients. 근데 집중을 뭘 하셔야 되는 거냐면, IPS를 작성해 나가는 그런 프로세스에 집중을 해야 됩니다. 프로세스. 첫 번째 챕터는 그 프로세스를 갖다가 전반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거 해야 돼요. 두 번째는 다음 단계, 세 번째, 네 번째, 이렇게 단계별로 이렇게 가는 거예요. 라는 IPS를 완성하는 단계까지의 프로세스를 첫 번째 챕터에서 설명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네 번째, 4번 보시면 두 번째 문장에 morning session is generally referred to as an essay. However, the more precise term is a constructed response. Key point that should appear in your answer have been decided and your answer is evaluated strictly in terms of how well it makes and support those points in a coherent fashion. 자, 이건 이런 이야기죠. 에세이라고 말을 하지만 진정 에세이는 아니다. 오히려 그것보다는 constructive response다. constructive response는 좀 체계적으로 내가 답을 하면 된다는 뜻입니다. 체계적으로 답을 하는 거를요, 주관식으로 문제를 쓸 뿐입니다, 그거를. 자, 체계적으로 답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는 거냐면, 키워드 또는요, 키 익스프레션 또는 키 포인트가 있어야 됩니다. 아무리 많이 쓰더라도 키 포인트, 키워드가 안 들어가게 되면, 그러면 채점 안 됩니다. 점수 안 나와요. 그래서 늘 뭘 연습하셔야 되는 거냐면, 키워드 또는 키 익스프레션 뭘 쓴다, 이거 있잖아요. 그걸 꼭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늘 쓰는 표현이 몇 가지가 있는데 늘 쓰는 표현이 몇 가지는요 아주 익숙해지게끔 자꾸 연습들을 하십니다. 자, 그 다음에 또 5번에서 보면 그나마 좀 약간 여러분의 고민을 나도 이해해요라는 표현이 좀 표현 하나 있는데 significant percent of level 3 candidates find this section frustrating. 자, 이게 되게 있잖아요. 헷갈려서 모르겠어요 하면서 되게 많이 좌절들을 하는데
왜냐하면 because it does not meet their personal sense of consistency. 무슨 뜻이냐면 일관성이 없는 것 같아요. 여기서는 이렇게 계산하고 이렇게 말했다가 저쪽 가서는 이렇게 가서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게 맞는 거예요? 라고 했잖아요. 그죠? 좀 일관성이 없다고 느껴지기 때문에 대단히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래요. 근데 past answers are quite consistent on the main important issues. 그렇게 일관성이 조금 없어 보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메인 포인트는 항상 똑같고요. 그 다음에 옆에 붙는 약간 사이드에 해당되는 것들의 표현이 좀 다르거나 이럴 수 있을 뿐이지 키 포인트는 늘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시험에서는 그 키 포인트를 정확히 찍어서 내가 뭔가 설명을 하거나 표현을 해야만이 답이 맞게 됩니다. 자, 넘어가 보세요. 나중에 그 잘 안 되시면요, 영어로 표현하는 게 잘 안 되시게 되면 반드시 영어로 문장으로 다 안 쓰셔도 됩니다. 그림으로 표시하셔도 되고, 그래프로 표시하셔도 되고, 화살표로 가면서 이렇게 뭐 연결하면서 있잖아요. 그죠? 이어가도 되고, 뭐 해도 됩니다. 내가 알고 있다는 걸 표현하면 됩니다. 반드시 영어로 쭉 다 안 썼어도 된다고요. 그래서 제가 그 같이 일했던 뭐 애 중에 한 명이, 직원 중에 한 명이 CF 레벨3까지 합격했어요. 근데 영어 진짜 못합니다. 영어 진짜 못해요. 그럼 너 어떻게 CF 레벨 3까지 다 했니? 라고. 너 어떻게 에세이는 풀었니? 했더니 에세이 영어 왜 써요? 영어 쓸 게 빼지. 영어 문장 몇 개 안 썼잖아요. 쓸 게 없고 다 뭔가 표현을 갖다 그림으로, 그래프로 표시하거나 이렇게 분포로 표시하거나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있잖아. 화살표, 화살표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몇 마디 안 써도 저는 합격했어요. 사실 합격한다고요. 알고 있는 걸 보여주면 됩니다. 단지 영어는요, 알고 있는 걸 보여주기 위한 하나의 수단일 뿐입니다. 물론 그걸 잘 하면 좋죠, 영어로. 근데 우리는 랭귀지 배리어가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서 시간을 뺏기게 되면 나중에 진짜 시간 많이 뺏기면서 정작 내가 알고 있던 걸 보여주지 못해요. 그러니까 딱 보는 순간, 아, 영어로 표현 안 해도 내가 그래프는 표현할 수 있겠다. 이렇게 하게 되면요, 그래프를 합니다. 마켓 포트폴리오 설명해 보세요. 어떻게 설명합니까? 영어로 이제 생각해야죠. 마켓 포트폴리오 어떻게 설명해야 되는 거지? 잘 안 돼요. 그림 그리면 됩니다. 이피니더 프론트가 그리고, 그 다음에 리스크 프리 레이트부터 시작해가지고, 이피니더 프론트까지 접점 하나 딱 그린 다음에 접점에다가 화살표 딱 하고 마켓 포트폴리오. 알고 있네? 알고 있는 거죠. 마켓 포트폴리오 뭔지요. 그런 식의 접근도 가능하다고요. 얼마든지. 그래서 꼭 뭔가를 장황하게 디스크립 쓴다 이런 개념 꼭 그렇게 접근 안 하셔도 돼요. 자, 이제 뭐 주제에 해당되는 얘기로 넘어갑시다. 모듈 28.1에 Investment Concerns of Private Client and Institutions. 자, Private Client하고 Institution은요, 개인하고 기관의 이야기입니다. 개인이 가지고 있는 그런 고민거리가 있고, 그 다음에 기관이 가지고 있는 고민거리가 있는데, 같을 리가 없죠, 이제, 얘가. 먼저, investment objective, 그, 투자의 목적과 관련해서, 그, private client have a wide range of investment objective. 개인 투자자는 investment 목적이, 투자 목적이 아주 다양합니다. 자, 이걸 우리는 지금까지 뭐라고 하냐면요, 각각의 골들이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investment 골, 목표가 있어요, 라고. 그 목표를 갖다 우리는 세 가지로 대충 구분했죠. 레이어링 하면서 있잖아요. 그죠? 맨 밑에 목표, 그 다음에 중간 목표, 그 다음에 맨 위에 목표 이런 식으로 목표를 갖다 구분을 했었어요. 근데 기관 투자자는 그런 류의 목표라는 개념이 없어요. 기대 수익을 더 최대한 높이자, 위험은 줄이면서 이런 식으로 통으로 접근하니까 그거를 갖다가 막 다르게 만들 이런 것들은 분리하자 이런 개념들은 없습니다. 그래서 예를 든다면 말이죠. Such as maintaining real value of investment portfolio. 참 오랜만은 아니지만 아주 익숙한 이야기네요. Maintaining the real value of investment portfolio. 내가 들고 있는 프라이빗 클라이언트의 포트폴리오가 있는데 이 포트폴리오는 적어도 뭘 유지해야 되는 거냐면요. 실질 가치, 구매력을 계속 유지해야 된다. 이야기는 포트폴리오가 가만히 있으면 안 되고 뭘 해야 된다는 이야기는 적어도 수익률은 항상 나와야 되는데 얼마만큼 수익률이 나와야 된다고요? 인플레이션을 쫓아가는 수익률은 나와야 된다. 이 말을 바꾸게 말하게 되면 maintaining real value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적어도 달성해낼 수익률은 달성해야 될 수익률이 인플레이션만큼은 나와야 된다. 이런 이야기죠. 그 다음에 being financially secure in retirement. 나중에 리타이먼트 환 후에 말이죠. 내가 생활을 갖다 유지할 수 있어야 된다. 자, 이거 한번 볼게요. 언제쯤 은퇴하실 생각이십니까?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무슨 은퇴 이야기야. 뭐 이럴 수 있는데 말이죠. 뭐 저는 개인적으로요. 은퇴가 없습니다. 저는 제가 집에다가 제가 이렇게 공표를 했어요. 나는 침대에서 죽을 생각이 없고 내가 죽는 거는 전철 손잡이 잡고 죽을 거다. 일하러 가다가 전철 손잡이 잡고 내가 그게 죽을 거야. 그냥. 그러니까 나는 뭐 침대에 누워서 죽을 생각이 전혀 없어. 그러니까 나는 영원한 현역으로 있다 죽겠다. 뭐 그렇게 은퇴가 없습니다. 저는. 뭐 멋있으라고 한 이야기가 아니고 그런 각오로 살겠다는 이야기예요. 지금. 자, 근데 만약에 60세에 은퇴할 거라고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60세에 은퇴를 하게 되면
언제까지 살까요를 갖다 우리는 기대 수명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대충 83세까지 살겠으면 이렇게 하게 되면 그게 평균 수명이다 하면 23년을 살아가야 되는 거잖아요. 60세 은퇴해서. 60세에 은퇴해가지고 앞으로 추가 23년을 더 살아가려고 하게 되면 60세 은퇴하는 시점에 돈 얼마 가지고 있겠습니까? 계산할 수 있겠죠. 뭔 말 이해됩니까? 그래서 은퇴 시점에서 내가 생활을 하려고 은퇴 이후에 생활을 하려고 하게 되면 은퇴 시점에 돈 얼마를 가지고 있어야 이거 계산할 수 있다고요. 자, 그런 개념을 코어 캐피탈이라고 합니다. 코어 캐피탈. 은퇴 시점에서 가지고 있는 돈 얼마 가지고 있는 그런 코어 캐피탈. 그런 것들은 계산 문제로 나옵니다. 계산 한번 해보세요라고. 그럼 은퇴 시점에서 돈 얼마 필요한 거지라는 정보가 주어져야 되고, 그리고 그 돈에 필요한 확률이 주어져야 되고, 할인율을 뭘 써야 되는 건지라는 게 주어져야 되고, 그런 걸 이용해서 은퇴 시점에서 필요한 돈 얼마가 있어야 되는 거야 라고 했잖아요. 그렇게 문제가 나올 수 있어요. 이 말 이해됐나요? 자, 은퇴 시점에서 내가 100만 불 필요합니다라고 한번 계산이 되었습니다. 근데 제가 아직 은퇴하기까지는 아직 15년이라는 시간이 남아있어요. 은퇴 시점까지는 15년의 시간이 남아있다. 지금 그러면 한 푼도 없나? 그건 아니라서 지금은 한 15만 불 좀 있어요. 은퇴 시점에서는 100만 불이 만들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15만 불 가지고 은퇴 시점에 100만 불 만들려고 하게 되면 연수익률 얼마 나와야 되는 거지? 뭐 이런 것도 생각해 볼 수가 있고. 이랬나요? 그 연수익률을 달성하기 위한 여러 가지 대안 포트폴리오가 있는데 대안 포트폴리오가 여러 가지 다른 에셋 알로케이션 비중을 가지고 있습니다. 1번 에셋 알로케이션, 2번, 3번, 4번. 이 중에서 어떤 에셋 알로케이션이 나한테 가장 좋다고 생각하나요? 라고 했잖아요. 선택해 보세요. Justify your answer. 그리고 이유가 뭐죠? 이렇게. 이 말 이해됐어요? 그래서 민밸런스 옵티마이제이션 했더니 이렇게 에셋 알로케이션 한 게 나왔는데 자, 정보가 또 나와 있는 거죠. 이 클라이언트가 가지고 있는 바이어스가 이런 게 있고요. 지금 돈은 이렇게 있고요. 그러면 좀 수정해가지고 포트폴리오를 갖다가 옵티멀한 수준으로부터 좀 바꿔갈 수 있는데 그게 무슨 접근이냐면 Behaviorally Modified Asset Allocation. 그래서 Behaviorally Modified Asset Allocation으로 만약에 접근한다면 선택으로 나와 있는 1번, 2번, 3번, 4번, 5번 포트폴리오 중에 어떤 걸 당신은 고객한테 추천하시겠습니까? 이런 의미죠. 뭔 말이 있나요? 자, 아주 다양한 형태로 문제들이 있잖아요. 이렇게 창의적으로 문제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늘 그렇지만 CFA 시험, 레벨 3 시험을 치고 나면 문제는 정말 잘 냈군. 그리고 뒤통수 맞았네. 이런 것들이 늘 나옵니다. 늘 보면. 그래서 생각하지 못했던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문제로 포맷으로 딱 등장하면서 이런 거 생각 못 해봤는데 이런 것들이 나와요. 그래서 여러 번 이야기하지만 레벨 3는요. 생각하는 시간이 많아야 된다고요. 요렇게도 연결해서 문제가 나올 수 있겠건 요렇게도 문제화 시킬 수 있겠건 이렇게 다양한 시나리오들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요렇게 접근해야 되겠군이라고 머릿속에 어떤 프로세스라도 내가 가지고 있어야만 시험장에 가가지고 그렇게 해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여러 번 가지고 수업하는 동안에 이건 문제 요렇게 연결할 수 있거든요. 요런 식의 문제도 가능해요. 계속해서 여러 가지 말을 해볼 텐데 그때마다 들으시면서 그러면 어떻게 접근하면 되겠군. 어떤 기준으로 선택하면 되겠군. 이런 것들을 머릿속에 조금씩 반응을 좀 해보세요. 머릿속으로. 자, 그리고 또 봅시다. 거기에 또 세 번째 문장에 providing financial support to family member. 이것도 아주 자주 나옵니다. 패밀리 멤버한테 뭔가 파이낸셜 서포트를 내가 하고 싶어요. 자, 그때 패밀리 멤버는 이런 거죠. 혼자 살면은 패밀리 멤버가 없어요. 그리고 뜻밖에도 우리나라 사람도 그렇긴 하지만 이 시나리오 나오는 게 대부분 미국 애들이거든요. 미국 애들 보니까 싱글로 사는 애들이 되게 시나리오로 자주 나와요. 싱글로 살다 보니까 패밀리 멤버가 없다? 이렇게 하게 되면요. 문제가 심플합니다. 근데 때로는 패밀리 멤버가 있는 경우가 있어요. 생각해 볼게요. 자, 싱글로 살아야 된다. 포트폴리오, 프라이빗 웰스맨, 개인 자산 관리를 포트폴리오 관리해 나가야 되는데 싱글로 사는 경우에는 뭐가 필요해서 있잖아요. 포트폴리오 매니지먼트를 할까요? 싱글로 살면서 뭔가 돈이 든다니까요. 무슨 돈이 드니까 포트폴리오 매니지먼트를 할까? 리빙 익스펜스, 생활비가. 혼자 살아도 생활비는 들잖아요. 컵라면 먹고 컵라면만 있잖아요. 하루에 2번 먹고 가만히 누워서 숨만 쉬고 살려고 하더라도 돈 필요해. 그러니까 그러면 돈이 얼마가 있어야 되는 건가요? 리빙 익스펜스를 커버하려고 하게 되면 그 돈을 달성하기 위한 가장 좋은 에셋 알로케이션은 어떤 건가요? IPS를 어떻게 담아야 되는 건가요? 이런 것들이 이제 문제가 나올 수가 있고 패밀리 멤버가 있는 경우는 위에 있거나 아래에 있는 경우입니다. 위에 있는 경우는 부모가 있는 경우, 아래에 있는 경우는 자녀가 있는 경우. 자, 위에 패밀리 멤버가 있으면요, 부모한테 교육시킬 일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위에 부모가 있을 경우에 나오는 또 다른 익스펜스는 메디컬 익스펜스, 의료 비용 들어요, 부모한테.
이런 게 있고, 그 다음에 자식이 있는 경우는 education expense, 교육비 들어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다 충당해야 될 책임을 지고 있는 사명을 가지고 있는 게 뭐냐면 이 투자자가 가지고 있는 포트폴리오예요. 그래서 이 포트폴리오에서 그런 돈을 다 만들어내려고 하게 되면 수익률이 얼마가 나야 되는 거면 자산 배분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거고 어떻게 에셋 알로케이션 자꾸 바꿔 나가야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이 상황이 바뀌면서 그걸 갖다 계속해서 리바이스 해 나가는 게 프라이빗 웨alth 매니지먼트의 역할입니다. 그런 것들이 시험에 나와요, 이제. 자, 그리고 세 번째 문장 볼게요. However, these objectives may not be precisely defined. 근데 이런 목표들이 있잖아요. 아주 정확하게 define이 안 될 수도 있고, as the private client may not be able to quantify the size of investment portfolio required at the start of retirement, or an annual cash flow required to fund the college expense of a dependent. 그러니까 뭘 못하기 때문에 private client는 quantify를 할 수가 없어요. 계산을 못합니다. 자, 나중에 리타이먼트 시점에서 행복하게 살려고 하게 되면 돈 얼마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죠라는 포트폴리오 필요한 사이즈 계산 못합니다. 그 다음에 또요, 자식들의 애뉴얼 그 에듀케이션 익스펜스를 갖다가 내가 캐시플로우를 갖다 어떻게 추정해야 되고 그 추정된 캐시플로우를 맞추려고 하게 되면 지금 포트폴리오 어떻게 가지고 있어야 되는 그런 거 계산 못합니다. 프라이빗 클라이언트들은. 누가 해야 돼요? 누가? 프라이빗 웨alth 매니저가 그 프라이빗 웨alth 매니저로서의 역할을 테스트하는 게 프라이빗 웨alth 매니지먼트 과목입니다. 여러분한테 뭐 나올 거냐, 퀀티파이 하세요 이런 게 나와요. 계량화 시켜보세요. 포트폴리오 얼마 있어야 되는 거죠? 수익률 얼마 나오면은 이 목표 그 생활비 다 충당하고도 교육비도 다 낼 수 있습니까? 이런 것들이 시험에 테스트할 수 있는 주제들이에요. 자, 그 다음에 또요, 이 첫 번째 패러그래프 좀 중요해서 계속 한번 볼게요. The investment objective of private client can change over time. 자, 투자의 목표가 계속해서 시간이 지나면서 바뀝니다. 애가 대학 졸업했어요 하면 에듀케이션 익스펜스 더 이상 안 듭니다. 메디컬 익스펜스 계속 들어도 부모님 돌아가셨어요 하게 되면 더 이상 또 메디컬 익스펜스 안 듭니다. 이런 식의 상황이 자꾸 바뀌어요. 상황이 바뀌게 되면 그때는 IPS를 또 바꿔야 됩니다. 목표가 달라졌으니까. 그래서 annually 매년 리뷰를 해야 됩니다. 매년 리뷰. 뭐가 바뀌었나요를 보고. 그래서 in addition, certain investment objectives may be difficult to reconcile. 그리고 어떤 투자의 목적들은 보게 되면요, 서로 뭔가 충돌이 일어나서 이 reconcile 뭔가 조정을 해야 되긴 하는데 조정이 좀 어려운 경우가 있어요. 이럴 때는 우리 클라이언트가 조정을 못하게 되면 누가 조정해야 되는 거냐? 둘 다 하긴 해야 된다면서요. 근데 둘 중에 어느 게 우선순위가 있는 거죠? 그게 일종의 prioritization인데, prioritization을 누가 해야 되는 거냐면 private wealth 매니저가 해야 됩니다. 그거를 또. 무슨 말이 됐습니까? 자, 이거 prioritization을 한다는 이야기는 발음도 잘 안 되네. 어떤 식의 포트폴리오 접근하는 거예요? 포트폴리오 접근이. 지금까지 공부했던 게 behavioral portfolio theory, 레이어를 짜는 거죠, 이제. 그래서 그 맨 밑에 바닥에 깔려야 되는 목표가 뭐고, 그 중간 목표는 뭐고, 맨 위에 안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목표는 뭡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순서를 정합니다. 자, 그 밑에 또요, institutional investor는 그런 개념이 없어요. 그런 개념이. 전혀 없어서 이거는 통으로 있잖아요. interreaction. 각 asset 클래스를 가지고 있는 코릴레이션을 다 감안해서 그냥 통으로 포트폴리오 한번 짭시다라고 하고, MBO 어프로치 하면 그냥 끝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private wealth management는 요 과목 자체가요, 개인들을 위한 포트폴리오의 구성, 요게 기본적인 그런 목표고, 가고자 하는 목표. 그것도 세금 효과 다 고려하고 해서 어떻게 포트폴리오 짜게 되면 개인적에서는 가장 좋습니까? 목표고. 나중에 공부하시다 보게 되면 요 뒤에 인스티튜셔널 인베스터에 대한 것들이 IPS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어서 나오는 게 에셋 알로케이션이라는 과목이 나와요. 이어서 나오는 에셋 알로케이션이라는 과목은 기관 투자자의 에셋 알로케이션입니다. 그래서 프라이빗 웨alth 매니지먼트에서는 개인 투자자의 에셋 알로케이션 여기서 다 포함을 하고 있어요. 61페이지 가보세요. constraint, 제약 조건. 여기서 많이 봤네. 자, constraint. 옛날에 레벨 2에서 우리가 IPS를 구성하는 요소가 objective가 있고, constraint가 있다 이랬잖아요. 근데 벌써 objective가, investment objective가 뭔가 다르네요, 지금. 그죠? 레벨 2에서 우리가 포트폴리오에서 공부했던 IPS에 보면은, 여기, objective가 두 가지 있었죠. return objective 있어요. risk objective 있어요. 이런 식의 접근이었잖아요. 근데 그런 게 없죠, 이제. 뭐가 있나요, 이제? 목표 찾아내세요. 어떤 목표 고를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목표를 갖다 한번 계량화 시켜보세요. 순서 정하세요. 이런 식이라고요. 그래서 기존에 했던, 레벨 2에서 했던 포맷하고는 완전 다릅니다. 리턴 오브젝티브, 리스크 오브젝티브 이런 개념이 여기는 없어요, 일단. 그 다음에 컨스트레인트도 마찬가지인데, 제약 조건.
옛날에 우리가 공부했던 IPS 레벨 2에서 했던 거는 컨스트레인트가 TTLLU였어요. 타임 호라이즌, 텍스 뭐 이런 식으로 쪼르륵 순서가 나와 있었는데 이거는 그러지가 않고 타임 호라이즌 오케이 좋았어요. 근데 그거 말고 뭐 사이즈라든지 텍스라든지 이렇게 좀 뭔가 포맷이 완전 다릅니다. 자 봅시다. 먼저 제약 조건이요. 그 개인 투자자가 가지고 있는 제약 조건 타임 호라이즌 면에서 본다면 개인 투자자는 인생이 유한합니다. 그러니까 투자 호라이즌이 짧아요. 투자 호라이즌이 짧고 투자의 목적에 맞춰서 내가 포트폴리오를 운영해야 되는 거니까 투자의 목적도 보면 반드시 달성해야 되는 시간이 있습니다. 이때까지는 이거 해야 되는 거에 시간이 있어요. 그래서 그 타임 호라이즌은 되게 short, 짧다 말할 수 있지만 기관 투자자는 그런 개념이 없어요. 롱텀으로 장기 투자를 끝까지 가자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많이 좀 다르죠. 그래서 거기 또 봅시다. 이것도 좀 의미 있는 말이 나와 있는데 그 세 번째 문장을 보면 The short time horizon limit the liquidity and the risk taking ability of a private client. 그러니까 이 시간이 짧다 보니까 그 유동성에 대한 제약도 있어요. 그러니까 오랫동안 돈 못 찾는 거에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적어도 이 정도 유동성 만족되는 자산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야 되는 거 이런 개념들이 있고요. 무슨 말이 됐나요? 그 얘기는 뭐 헤지펀드처럼 있잖아요. 아주 오랫동안 락값, 그 유동성, 내가 중간에 환면 못하는 자산들이야. 이런 것들은요, 접근하기 되게 곤란해집니다. 프라이빗 웨ल्थ 매니지먼트는. 부동산처럼 한 번 투자하게 되면 나중에 팔기 되게 어려워요. 이런 것도 접근하기 되게 곤란해진다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비중이 되게 낮아지고, 가능하면 유동성 높은 자산 쪽으로 구성이 됩니다. 그리고 private client may also specify different time horizon for different investment objective. 자, investment objective가 여러 개가 있다라고 했어요. investment objective 여러 개 있는 거를 우리는 포트폴리오 짤 때 어떻게 짤 거냐면 레이어링 또는 피라미딩 한다고 했어요. 맨 밑에 있는 레이어, 중간 레이어, 맨 위에 있는 레이어가 있는데 각각의 레이어들은 보면은 목적도 다 다르지만요. 타임 호라이즌도 다릅니다. 그래서 맨 밑에 있는 레이어 같은 경우는 내가 죽을 때까지 생활비는 있어야 되는 거지라는 것들은 굉장히 타임 호라이즌이 길어요. 오케이? 또는 맨 밑에 있는 또 레이어 중에 목적이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자, 3년 후에 우리 딸 결혼해. 이렇게요. 그러니까 그때 결혼 자금 만들어야 되는 거. 이런 것도 호라이즌도 되게 짧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골들이 있을 수 있는데 골마다 타임 호라이즌이 다 달라요. 이 말 이해되신 거죠? 자, 그러면 골 베이스드 인베스팅을 하게 되면요. 골 베이스드 인베스팅을 해요. 그럼 타임 호라이즌이 하나입니까? 아니면 여러 개입니까? 아니, 골이 여러 개라며, 골마다 타임 호라이즌이 다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타임 호라이즌이 멀티플 타임 호라이즌, 타임 호라이즌이 여러 개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시험에서는 이런 식이 가능한 거죠. 시나리오가 주어졌는데 뭘 찾으라고 할 거냐, 먼저 골 찾아내세요 할 거예요.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목표, 인베스트먼트 골이 뭡니까? 찾아내라고 할 거고, 그 다음에 그 인베스트 각각의 골들이 가지고 있는 타임 호라이즌이 짧은 건가요? 긴 건가요? 할 거예요. 롱 타임 호라이즌 가지고 있습니까? 숏 타임 호라이즌 가지고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볼 거고, 예, 되셨나? 그 다음에, 그, 두 번째 점에서 스케일 또는 사이즈요. 기관 투자자는 돈에 뒷다시 많죠. 금액이 커요. 근데 개인 투자자는 그 투자할 수 있는 재원이 있잖아요. 좀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사이즈가 별로 안 커요. 뭐 특별히 설명할 건 없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점에서 텍스요. 텍스. 세금. 기관 투자자보다는 개인 투자자인데 텍스가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taxes are important consideration for private client and can impact asset allocation and manager selection. 그러니까 나중에 자산 배분을 하거나 또는 투자의 비이클을 선택을 할 때에 이 세금 효과를 고려해 가지고 자산 배분을 하거나 또는 투자의 비이클을 선택해야 됩니다. 이게 개인 투자자한테는 세금 관리가 굉장히 중요한 이슈예요. 그래서 세금 관련된 이슈는 다음 챕터에서 안에 별도의 챕터로 우리가 공부합니다. Other consideration이요. 또 봅시다. Governance structure. 투자 의사결정하는 스트럭처가 있는데, governance structure. 투자 의사결정, 기관 투자자 같은 경우는 근데 커머티 같은 게 있잖아요. 투자위원회, 투자심의위원회 이런 게 있지만, 개인 투자자는 그러면 한 명밖에 못 합니다. 투자 의사결정을 하는 구조 자체가, governance 구조가. 그래서 거기 governance structure에서 둘, 넷, 다섯 번째 줄에 보시면요. On the other hand, 거기 밑에 with a private wealth manager responsible for formulating the IPS, implementing investment strategy and reporting performance. 누가 하는 거예요, 이제? 기관은 어떤 커머티라는 거버넌스 구조가 있지만, 그 개인 투자자는요, 한 명의 프라이빗 웰스 매니지먼트가 모든 걸 다 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investment sophistication. 투자에 대해서 누가 얼마나 잘 알고 있습니까? 이건요, 기관 투자는 잘 알죠? 개인 투자는 그만큼 명석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regulatory environment, 규제와 관련해서도 다릅니다. 기관이 가지고 있는 규제하고 개인 투자자가 있잖아요. 적용받는 규제하고 규제의 수준도 다르고
그 다음에 investor uniqueness and complexity. 기관 투자자는요, 되게 비슷해요. 금융기관은 금융기관의 속성을 가지고 있고, 금융기관 중에서 보험회사는 이런 속성, 바이 사이드는 이런 속성, 셀 사이드는 이런 속성, 그렇게 사이드별로 되게 속성이 비슷합니다. 근데 개인은 천차만별이에요. 아주 다양한 형태의 그런 유니크한 그런 또는 복잡한 그런 형태를 보입니다. 뭐 별거 없죠, 내용 자체는. 자, 페이지를 넘기셔서 62페이지 모듈 28.2에 Information and skills needed when analyzing, advising private client. 뭐 private client하고 우리가 뭔가 상담을 하거나 뭐 이렇게 할 때는 그 financial advisory 서비스를 제공할 때는 이런 스킬 필요합니다. 여러 가지 필요한데 먼저 private wealth management는 이런 정보를 갖다 먼저 프라이빗 클라이언트가 가지고 있는 정보를 갖다 우리는 먼저 이제 획득을 해야 되는데, 퍼스널 인포메이션. 이 퍼스널 인포메이션이 시험에서 주어지는 인포메이션이에요. 이런 정보 줍니다. 그게 주는 거 보니까 일종의 패밀리 서컴텐시스, 주로 뭐 주는 게 나이 주고요, 나이. 그 다음에 아들이 있어요, 딸이 있어요, 이런 주고, 또는 부모가 있어요라든지, 또는 싱글이에요, 이런 류의 정보들을 줍니다. 중요합니다, 이런 정보. 패밀리, 그게. 나이 몇 살이에요? 아주 중요해요. 가족 있나요? 없나요?도 아주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proof of client identification. 이거는 여권 보여주세요. 이런 거, 당신 증명 한번 해보세요. 이런 거 전혀 상관없는 얘기고, 시험하고는. 세 번째면서 employment information. 당신요, 직장 다니고 있나요? 은퇴 언제 할 건가요? 이런 것들은 정보. 그 다음에 retirement plan. 마찬가지죠. retirement 한 게 다음에 어떤 식으로 살고 싶은가요? 이런 거에 대한 이야기. 그 다음에 source of wealth. 자, source of wealth는 지금까지 당신이 돈을 갖다 어떻게 축적을 했습니까?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돈 가지고 있잖아요. 그 돈을 어떤 식으로 축적했습니까? 지금까지 열심히 저축했나요? 아니면 아버지한테 유산 받았나요? 뭐 이런 이야기들에 대한 얘기예요. 작년까지만 해도요, 이런 소스 오브 웰스가 대단히 중요했어요. 특히나 리스크 톨러런스 이런 거 계산, 이런 거 판단할 때 소스 오브 웰스에 따라서 이 사람이 어버브 에버리지, 빌로우 에버리지 이런 식으로 판단을 했었는데, 여기서는 이제 교재가 바뀌면서, 내용이 바뀌면서 거의 중요도가 없어졌어요. 소스 오브 웰스가. 그 다음에 스페시픽 리턴과 인베스트먼트 오브젝티브, 리턴 오브젝티브. 그러니까 리턴 오브젝티브 구하세요. 이게 작년까지는요, 아주 목에 걸리는 대단히 어려운 문제였어요. 이게 늘 시험에 나오고 제일 부담스러웠습니다. IPSR라고 하게 되면 이것 때문에 다 스트레스 받았어요. 근데 이제 이게 없어졌어요. 또 계산하는 거야. 리스크 톨러런스, 이것도 아주 어려웠어요. 굉장히 주관적이었는데 이것도요, 아주 그냥 쉽게 바뀌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제일 목에 걸렸던 것들이 상당히 좀 부담이 없이 있잖아요. 중요도가 확 줄여버렸어요. 그 다음에 investment preference, 우리가 지금까지 말했던 기존에 있던 제약 조건의 liquidity concern이라든지 또는 unique circumstance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도 이제 다 필요한 정보를 우리가 찾아야 되죠. 자, 오른쪽에 63페이지 보시면 financial information 있네요. 자, 63페이지 좀 쉬었다 합시다. 63페이지.